예, 반갑습니다. 음, 모니터 이제 학생들하고 줌으로 수업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게 저는 참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해요. 혼자 뭔가 원맨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네모난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어, 이게 너무 실제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주어진 제약 아래서, 조건 아래서 또 해내야 되니까 일단은 시작은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25분씩 두 번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동영상이 올라가야 되고요. 처음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3장에서 그 상담자의 그 뭐였죠? 상담 관련 분야의 윤리 현황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번에 계속 이어지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뭐 다음 부분을 먼저 1교시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이제 우리가 상담자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 윤리에서. 그러면 그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사회라고는 표현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지향은 하고 있죠, 그죠? 지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또 정책들이 정말 다문화 사회라는 그런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느냐,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은 그 가는 길이 남아있는, 도달해야 되는 그 도착 지점이 상당히 조금 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책에서도 다문화주의라기보다는 문화동화주의의 어떤 흔적이 더 강하다. 특히 이제 정책은 그래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머리로서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성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로서는 다문화주의, 서구의 어떤 앞서 있던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많이 참조를 하여 정책의 틀을 이제 그 구축은 하였지만,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서 아직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 이주민들과 또 지금은 결혼을 하여서 또 그 다문화 2세들이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이 여전히 음, 배타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배타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문화에 너희들이 한국에 와서 사니까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동화주의적, 그러니까 문화 동화주의적 입장이 더 강하다는 것이 현실에서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체감 온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사회복지에서 상담을 할 때는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많이 불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라는 것이 가지는 정체성 역시 기존의 주류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복지적인 접근보다는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의 그 발생의 가치적인 철학이 비주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같이 지지망을 형성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어떤 가치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태생적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개념하고 같이 동일시되는 한민족과 다른 국가나 나라에서 온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자신들에 대한 어떤 편견, 그다음에 고정된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자신들을 규정하려는 시선들, 그런 것들로부터 또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들을 원조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먼저 다문화 사회 또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다문화 수용성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의외로 내가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내가 다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나에 대한 매우 관대하고 우호적인 평가와 다르게 실제에서 내 모습이 내가 의외로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갇혀 있구나. 매우 제한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드는구나 하는 자기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러면은 이런 그 다문화에서 이제 인종 문화 속으로 소수 집단들이 어떻게 그 주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달을 시켜 나가는 것이 건강하게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각자의 색깔을 총천연색을 그죠? 이렇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색깔을 이렇게 발휘하면서도 그래서 완전 이렇게 꽃피우면서도 그죠? 꽃피우면서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이 될 때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맨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창조성, 그죠? 왜냐면 창조성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생산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단조로울 때 힘들잖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바쁜 그 시각을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본인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나의 자아를 한정된 어떤 자아를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된 자아로 키우고 싶다라는 성장에 대한 또 성숙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소곤소곤거리면서 이것이 서로 어울리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의 거대한 서사의 그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참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인종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주류 문화에만 동화되어서 비주류 문화들을 배척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 상담소로서도 자기 점검을 해보고 또 그런 것에 혼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우리 사회도 지금 이미 이제 왜 그 필리핀이라든지 뭐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세대가 세대죠. 그 2세대들이 지금 한국 주류 사회하고 상당히 정체성 혼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자아를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사회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애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된 학생으로서만 남지만 이 학생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결국 이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당연히 여기에 한쪽의 뿌리가 엄마나 아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매우 사회의 어떤 그 밑바닥의 어떤 그 직업이나 또는 그런 계층으로서만 계속 살아갈 때 생기는 분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앞서서 이제 이 서구 선진국에서 그러한 이제 제대로 된 포용이나 그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지원이나 그런 사회적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그 갈등으로 생기는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혼란을 우리도 똑같이 겪는다면은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이제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서서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해결점들을 잘 찾아서 순조롭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안 익숙하다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거고 좀 안 편하다 보니 시간을 또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데 예약을 안 했네요. 조금 시간을 예약을 해놔야 선생님들 너무 오래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죠?
20분 정도 예약을 하면 아까 한 5분 얘기를 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종문화적인 소수 집단의 어떤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주류 사회에서 본인들이 가지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또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제대로 잘 건강하게 이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또 주류 사회하고 잘 통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 발달 모델을 그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두 가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 스토리는 그 일본계 미국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덜 지루하고 이게 이제 삶의 한 사람의 생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집중시키고 이게 실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일본계 예전에 지금보다 이 사건은 약 한 1989년도 그 정도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전이니까 조금은 오래되었죠. 한 20년, 2020년이니까 지금 한 30년 돼버렸네요. 그럼 그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일본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이민을 갔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인들보다 당연히 일본인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계 미국 여성이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의 본인의 혼란 또 본인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이런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사실 조금은 이제 있는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이민을 간 경우에는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밑바닥의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완전 밑바닥의 삶을 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시아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그 열의가 대단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학교를 대학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이 여성도 대학 교육도 받은 그런 여성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본인이 엄마 아빠가 일본계고 미국에 이민을 갔고 거기서 태어난 이제 이민이세요. 그러지만 이제 본인은 뭐 일본 말보다는 훨씬 영어가 자유롭고 아마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이렇게 많이 오버랩돼서 그래서 우리한테 시선을 받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일본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이 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진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일반적인 아시아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민 온 일본인이나 다른 후진국에서 온 아시아인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 나이 지금 이렇게 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산층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하필이면은 그 이민을 간 곳이 그 아리조나 주에서 그 당시에는 아시아인들이 없는 곳에 이 여성이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사실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죠? 그 일본계 미국인은 다른 아시아인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일도 없었고 또 본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회피하고 왜냐면 나는 너희들 아시아인하고 다르다. 나는 미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기존의 어떤 그 아시아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외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 뭐 하얗지 않다, 노랗다, 뭐 그다음에 또 아시아 여성들은 상당히 또 몸이 좀 왜소하고 일본 여성들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왜소한 몸 그게 플랫하다라고 해요. 뭐 스키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있으면 날씬하다지만 우리나라 날씬하다들이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 가면은 유럽 쪽 가면은 날씬하다고 생각 안 하고 쟤들 왜 저렇게 스키니해 하면서 스키니하다는 건 사실 좀 볼품없다라는 얘기도 앙상하게 우리가 마치 동남아 여행 가게 되면 동남아 여성들이 너무 야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좀 애기 같고 몸매들이 그래서 막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서구 쪽에는 약간 뭐랍니까 이게 글래머러스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 이게 흔히 부피감 있고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성 그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요. 뭐 빈약한 가슴이라든지 또 뭐 작은 눈이라든지 뭐 피부가 노랗다 광택이 없는 노란 피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고 또 아시아 남성은 이제 딱 딸막하고 뭐 또
너무 이제 또 일본 남성들이 특히 더 그러는데 이제 일본인들 특유의 그 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취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그 태도가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굽실굽실 하이하이 하면서 너무 굽신거리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세련되지도 못하고 일단 키가 상당히 작으니까 땅딸막해 보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보니까 어떤 남성성 도 없어 보이고 여성은 여성성도 없어 보이고 남성은 남성성도 없어 보이고 좀 무능력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자기가 아시안인이면서도 이제 백인의 기준으로 아시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백인의 주류 관점의 시선으로 그걸 자기를 내면화시켜 가지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백인처럼 자기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들 아시아인 여성이나 남성은 가치가 없고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평가절하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성이 그 필리핀계 남성을 사귀었어요. 필리핀도 사실 이제 아시안이긴 하지만 또 조금 외모가 다르고 특히 또 필리핀인들은 워낙 영어가 또 유창해요. 뭐 필리핀 특유의 언어도 있지만 영어 발음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필리핀인들은 벌써 이미 미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또 이 남성이 학교에서 어떤 그 학생회장 비슷한 그런 뭐 이렇게 어떤 뭐랍니까 학생으로서 두드러지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또 상당히 리더십 있게 일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이 남성하고 이제 이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서로 사귀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가면서 조금 고급 식당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급 식당에 가게 됐는데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오더를 했죠. 주문을 했는데 옆자리에는 백인 남녀 테이블이 있었고 본인들은 이제 아시아계 그 테이블이겠죠. 요즘은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아마 예전에 지금 이게 1989년을 무대로 하고 시대적 배경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음식이 아시아인보다도 옆에 있는 백인 테이블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씩 막 이렇게 음식들이 막 주문이 막 섞이면은 뭐 저도 요즘도 저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 막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을 먼저 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또 뭐 그런 걸 요즘 뭐 이렇게 막 너무 예민하게 굴지는 않죠. 우리가 워낙 타인에 대한 공감이 뛰어나서 그냥 바쁘다 보니 그렇게 주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백인들이나 이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문화를 가진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백인 문화권에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우 무리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자란 이 여성은 그냥 그것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필리핀 남성이 이제 그 뭐죠? 지배인에게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딱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저쪽이 늦게 왔는데 우리 음식이 늦게 나오느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갑자기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나는 왜 그동안 저렇게 하지 못했지? 나는 왜 항상 맞추려고 이 사회에 미국이라는 주류 사회에 내가 항상 맞춰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이거는 나의 권리인데 왜 나의 권리조차도 내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만 했지 하는 이제 이런 자기 자각이 오게 되는 그런 일상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험 실제의 어떤 그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문화적인 정체성 형성 모델하고 연관지어서 선생님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요.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인종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 중에서 이게 각자마다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모델들의 이제 유사점들,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 조금 더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괜찮은 모델이라서 같이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문화 정체성 발달 모델을 왜 배워야 되느냐. 먼저 사회복지적 함의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라면은 우리 사회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죠? 우리 행위의 원리는 서예, 공자가 말하는 서예 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상대주의는 아니에요. 사실 문화 상대주의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타인의 관점을 우리가 되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그 행동의 원리를, 행위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종이나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인종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한테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라면은, 특히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개인의 인종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그 주류 집단 안에서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건강하게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 정체성 발달 모델을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개별 단계마다 이런 우리 소수 그 문화적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될지를 미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면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이 지금 어떤 단계이고, 그래서 이 단계 때 어떤 감정들이 주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해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그 문화 정체성 발달 모델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문화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 주류 문화에서 비주류 문화가 겪는 억압, 그 억압이 비주류 문화의 개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발달 모델을 우리가 먼저 공부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사의 임무라는 게 이게 딱 사무실 안에서만 수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특히나 이런 인종문화 차별주의적 표현을 우리는 실제 실천의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화면을 빨리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미국의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윤리 강령이 미국의 ACA하고 ACPL에서 미국 상담심리학회하고 상담학회 윤리 강령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도 강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그 ACA 지금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 블랙 Matters Live, Black Lives Matters인가, Black Matters Live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갑자기 그 슬로건이 헷갈렸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요. 하여튼 그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왜 흑인들 인종 요번에 이제 그 경찰에 의해 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총살이 당하는 일이 또 최근에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들이 분노해서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을 때 미국의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가 그 두 학회가 모두 다 학회 홈페이지 맨 앞에 성명서를 냈어요.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우리 상담사들, 또 우리 사회복지 어쨌든 이런 쪽에 휴머니티 그 휴먼 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차별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 그 협회가 받겠다, 접수를 해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못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구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 그 상담협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네. 우리는 상담에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죠.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엔 앞으로도 우리 이제 상담학회나 심리학회도 항상 외부의 동향들을 많이 살펴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 사람들이 이게 외국이 더 좋고 우리가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앞서서 이런 인권의 문제들을 더 고민을, 왜냐하면 그 문제가 빨리 맞닥뜨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들, 또 그것들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도 이런 우리도 이런 문제들, 다문화 사회에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 난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우리나라 한국 상담학회나 한국 심리 상담학회도 이런 성명서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담이나 상담 심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회 문제에 우리가 요즘 사회학과도 아닌데라는 조금은 편협하다면 그렇고 뭐랄까요, 조금은 제한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엄청 더 실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문화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들도 그 사람들은 더 빨리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실천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상담실 안에서 개인과 상담사와의 관계로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공공 성명을 통해서 성명을 내걸고 또 협회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미국의 상담학회나 심리학회의 그 지금 현재 뭐랍니까, 학회 운영 방식이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의 문제라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개인들은 어떤 사회나 제도 안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압적 제도나 공공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지어서 그 사람들은 보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네가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인 성격적 특성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너만 좀 바뀌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 우리의 상담은 이런 측면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가 뭐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었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이 이미 상담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해서 아까 협회도 그런 성명서를 내는 것처럼 이런 억압적 제도라든지 공공정책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밝혀내고 그런 구조 하에서 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어쩌면 너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라고 그도 이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성주의 상담을 한다면은 성폭력 상담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있는 상담사들은 이런 여성주의적 관점이 딱 장착이 돼서 외국에는 상담의 방향이 우리나라에 사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물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여성주의 관점들을 현장에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진 상담사들이 또는 상담사가 이런 관점을 새롭게 학습을 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해서 배우곤 해가지고 다르게 문제를 접근하고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일단 이거 내담자가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약화시키는 사회 권력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또 이 모델은 어떤 그 내담 사회복지사가 내담자의 어떤 문화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이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담자만 비주류 집단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이 모델 자체가 미국에서 온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건데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은 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에서 온 이주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캄보디아도 있고 뭐 요새는 보니까 티벳도 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거쳤다가 가는 그 이주민들 그 근로자들이랍니까? 할 때 뭐 약 한 100개국이 넘는다. 뭐 이런 그 통계청 자료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수민족 사이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주류 사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고 내가 그래서 주류 사회 이렇게 편입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많은 혼란과 장애물투성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또 유사하게 이런 주류 사회의 다른 소수민족들 또 비주류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주류 집단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까지 그런 차이점까지 이해하는 그렇게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이 모델은 어떤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잠재적인 변화나 발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원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로 하여금 당신 지금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다. 그런데 이제 이 혼란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가 한 4-5단계 이게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5단계, 뭐 어떤 학자는 6단계, 또 어떤 학자는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단계를 쪼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단계 정도의 그 변화를 겪어요. 그러면 이런 5단계마다 당신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또 현실에서의 어떤 갈등들 또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대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먼저 시켜주면 우리가 왜 좀 알고 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덜 당황스럽고 내가 삶이 조금은 덜 괴롭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제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통제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신체적으로도 건강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 하에 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통제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건강하게 지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병들이나 장애물을 더 잘 이겨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우리 심리학에서는 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 알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알려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미리 좀 알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런 단계를 내가 지금 건너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좀 수월하겠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 정체성 모델은 어떤 식으로 발달 모델은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요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1단계는 이제 일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일치 단계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주류 문화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류 집단하고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일본계 여성 같은 경우에 자신은 일본계 아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백인 여성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외국 서구 여자처럼 이렇게 오똑하고 도톰한 입술, 하얀 피부, 또 아주 풍만한 가슴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것, 낮은 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비하적인 태도, 그리고 자기는 뭔가 외모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아시아인 남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류 집단의 자신은 일치시키고 싶고 또 가끔씩 가다가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일반적인 아시아인하고 달라 이런 착각도 하고 그러니까 1단계 때는 아직 자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는 일치 단계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낮은 인종적 특징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주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어떤 인종적 특징이 좀 더 이제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난 1등하다. 그런 낮은 인종적 특징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하 또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또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 또 행동적 문화적 특징. 일본 사람들은 항상 예의 바르잖아요. 특히나 타인에 대한 예의가 엄청 중요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쓰는 말과 타인에 대해서 쓰는 말이 막 다르잖아요. 언어조차도 다른 사람한테는 무슨 뭐 이런 말을 붙이지만 자기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한다든지 워낙에 이제 그런 겸손이 미덕인 그런 문화권의 사람이다 보니 외부인을 대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이 하이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좀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단계 때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매우 이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소수 집단의 어떤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이제 자기 집단이라는 거죠. 같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도 이제 그 사람들 자체도 매우 낮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종적 특징 때문에 소수 집단에 대한 비하, 중립적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일본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민족 집단에 대해서 주류 백인 문화의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막 판단을 하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건 열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어났던 거는 이제 또 다른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다른 소수 집단이에요. 자기와 같은 소수 집단이 아니라 자기처럼 일본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한국계라든지 또는 뭐 중국계라든지 그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중립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라는 개념의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 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왜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내하고 너희들은 동떨어진 존재니까 내가 뭐 굳이 너희들에게 뭐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사회의 동일시 때문에 자신이나 타 소수 민족에 대해서 어떤 주류 집단의 지배 문화나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단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백인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 다른 집단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과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가졌다라면은 서구 유럽에서 온 사람들, 뭐 프랑스인이라든지 저 독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뭐 트럼프 그애가 뭐 독일 이민자 출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던데, 하여튼 그런 외모나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매우 닮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부터 너무 온 나라잖아요, 이민의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 어쨌든 백인의 외모를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매우 우수한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주류 집단, 그러면은 미국이라면은 미국 사회겠죠. 그런 미국인 백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월하다라는 그런 신념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그 프래그마티즘답게 매우 기능적이다. 뭐 매우 어떤 뭐 민주적이다. 매우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한다. 이런 좋은 측면만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단계 때 이런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는 나중에 우리가 통합이 되는 그 단계 때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들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1단계 때는 내 건 없어요. 나에 대한 자긍심은 없고 오로지 미국 사회, 그 주류 집단에 대한 어떤 뭐예요? 그 우월감에 대한 도취, 그들만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가 1단계다. 사실 이게 정체성 모델이요.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지 우리가 나와 다른 문화나 민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계층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나와 다른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부터도 나 자신에 대한 점검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돈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태도들,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해주는, 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뭐 엄청 비싼, 우리가 왜 브랜드백을 뭐 이 불경기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뭐 이 우리나라에서만 샤넬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샤넬백을 엄청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루이비통도 그렇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매몰돼가지고 마리아 뭐 샤넬 테크다 뭐 샤테크다 이런 말 좋은 말을 붙이시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네 우리 대한민국을 그 뽕으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소비자들을 거의 뭐 낮춰보는 거죠. 지 맘대로 그렇게 올려버린 경우가 사실 그런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 제품의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특히 그냥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제들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 맘대로 지금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할 때 뭐 우리가 그런 그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간대한 것,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한쪽으로는 욕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참 그 부러워서 따라가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할 때도 이런 그 정체성 발달 모델은 참 중요하게 우리를 점검해보는 하나의 아주 좋은 현미경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단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혹시 너무 지났을 수도 있어서 그럼 오늘 1단계, 첫 시간 1단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나머지 단계와 뒷부분 맞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